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책상에 주로 책 좀. 그럼 다시 이제 인터뷰하고요. 저희가 또 전례대로 자연스럽게 뭐 충치에 관련된 뭐 내용도 좋고요. 또 전반적으로 뭐 보건 혹은 뭐 질병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줄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재 원장님께 자연스럽게 질문 뭐 하시죠. 뭐 자녀의 치아 상담도 좋고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꼭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등소평 이빨 얘기 아시죠? 못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등소평이 평생 한 번도 이빨을 안 닦았대요. 근데 그렇게 늦게까지 건강하게 치아를 유지하고 살았는데 그 비결은 침을 자주 뱉는 거라네요. 그래서 등소평 옆에는 항상 타고 침 뱉는 통이 있었대요. 어디 가나. 그래서 외국 사람 뭐 정상하고 회담을 할 때도 수시로 거기에 침을 뱉었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치과 상식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 치과 상식선에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어떤 행동 양식 혹은 어떤 다른 인자와 관계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리서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100명의 이제 서브젝트를 구해가지고 100명의 칩을 뱉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충치의 발생 빈도가 어떤지 또 100명, 다른 100명은 침을 안 받게 해보고 이걸 비교해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그렇게 실험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되게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뭔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침을 뱉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요인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 얘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재밌어서. 예. 중국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구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황토지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자주 침을 뱉는 거 그런 것이 있었고, 특히 그 중국의 상류층에 갈수록 침을 뱉어내는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나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서 타구를 마련했고 그 먼 데까지 침을 뱉는다든가, 그다음에 또 그 천정에 전통적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천정에 딱 붙으면 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당 선생 그 인생의 발견인가 거기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중국인의 습속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없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제에서 목회하는 권재범이라고 하는데요. 예, 귀한 말씀 감사한데, 충치가 발생하고 혹시 스트레스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뭐 불안 이런 것들도 충치를 더 자극시키거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국소적인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세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균의 활성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세균이 갑자기 막 좋아가지고 막 날뛰는 건 아닐 텐데, 그런 건 아니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세균에 저항하는 힘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국소적인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을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만큼 구강위생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그냥 뭐 술 먹고 쓰러져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뭐
불면에 시달리면서 잘 이렇게 뭐 몽롱하게 지내면서 양치질을 잊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을 사용해서 그거를 즐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입 전체에 생기는 그런 충치가 생기는 양상은 일반인의 입에서는 잘 생기질 않습니다. 사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확률적으로 그 약이라는 표현할 때 그렇게 하는데 좀 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페타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소다, 그 탄산 음료를 그냥 페트병으로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잘 그 식사를 잘 안 하게 된다고요. 입맛이 딱 떨어지면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오로지 그 단 소다를 마시는 걸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단 게 굉장히 당긴다는 표현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순식간에 입안에서 충치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고,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매스마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딱 보면 그런 양상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국소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제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어떤 비헤이비어의 변화를 주면서 충치 발생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치과 의학을 하시면서 또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 두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밝혀주신 그 통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캐버티를 경험을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인생 주기가 길어질수록 그 경험의 이제 빈도는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경험을 캐버티를 갖는다고 해도 그 질병에 대한 그 고통이라던가 심도라던가 그 경험의 그 결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치과 진료를 정기 검진 받아서 캐버티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는 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아까 보여주신 사진 같은 데서 아주 많이 발전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상당히 이 치과 치아 건강의 그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환보다도 이 사회적인 그 위치에 따른 그 차이가, 디스패리티가 심한 것이 이 치과 질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그렇습니다만은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치과 진료는 대부분 국민의료회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디스패리티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그 사회적인 맥락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치아 건강이 일종의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어떤 상품과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져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계급성에 대한 얘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그 데모그래피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히스패닉에서 조금 충치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경제력으로 설명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이 아주 낮은 경우도 안 생기다가 조금 올라가면 막 생기기 시작하다가 또 올라가면 이제 안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급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하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따라서 좀 차이가 발생의 빈도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흑인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조금 해석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헤이비어가 또 많이 연관되어 있는 단 걸 많이 먹으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꼭 가난하다고 꼭 돈이 있다고 해서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모그래피를 보긴 보는데 저희도 보긴 보는데 때로는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거죠. 일단 치과 안에서 이제 치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간단한 필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그 정도 치료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웬만한 뭐 메디케이드라는 이런 보험들은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크라운 뭐 신경 치료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크라운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이런 지경까지 되게 되면 치료에서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치아를 살리겠다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조금 실질적인 예를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대부분 이제 북미에서 지금 참석하시나요? 하여튼 어쨌든 한국에 계신 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보험이 다 있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에 신경치료가 많이 비싸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게 되면 어금니, 성인의 어금니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1000불이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1200, 300불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뭐 해서 이제 크라운까지 하게 되면 치아 하나를 살리는데 보통 한 3000불을 쓰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전혀 들지 않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갈라지는 건데, 선택이 갈라지는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3000불을 내고서라도 치아를 살리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발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발치를 하는 거죠. 발치도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3000불과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충치를 경험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치아가 개수가 유지되는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디스패리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면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크라운을 하든지 이렇게 치아를 계속 킵하다가 결국에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하나 둘씩 빼고 또 임플란트를 하겠죠. 또 임플란트도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오래 갔을 때 이제 노년이 됐을 때 치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게 됐을까 이게 세 보면은 뭐 돈이 있었던 넉넉했던 사람은 뭐 필링, 크라운, 임플란트 막 이렇게 덕지덕지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치아를 다 보존하고 있을 겁니다. 기능을 할 겁니다. 돈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거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틀니 같은 어떤 방법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사람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신경치료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틀니를 하는 것도 뭐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비하면 확실히 적은 비용으로 치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환자 30대 여자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치과 안에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단 필요한 만큼의 저작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권리 면에서 상품과 권리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인가? 어쩌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람에게 최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계속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방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절한 비용으로 치아를 회복할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해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캔자스에 있는 센트럴 침례신학대학원 박성창입니다. 네. 제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종종 하시는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뭐 저는 이제 목사이고 또 교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물을 항상 많이 옆에 두고 다니면서 물을 많이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타액이 줄어들게 되고 또 타액이 없으면 그만큼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물과 그 충치의 어떤 관계나 실제적으로 입안에 계속 이런 타액이 아니면 이렇게 물이 많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자정작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를 이제 마시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상당히 그 습관이 위험한 것인 걸 모르고 그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생기는 분들, 많이 생기는 분들,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제가 꼭 묻는 게 사실 뭘 먹냐가 아니고 뭘 마시냐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료수라는 것이 그냥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코크가 있다 그러면 코크 한 캔을 따서 그냥 쭉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조금씩 씹 하는 거죠. 조금 마시고 조금 마시고,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걸 조금 마시고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마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이 들어와서 그 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균들이 동시에 같이 먹고 동시에 이제 배출을 하겠죠. 그러면 입 안에서 실제로 급하게 산도가 이게 산성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산도가 이제 pH가 떨어진다고 표현하겠죠. 근데 쭉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산도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석이 되면서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타액에 의한 어떤 희석 효과인데요. 음료수를 그냥 조금 마시고 기다렸다가 또 조금 마시고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되면 그 농도가 산의 그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내려가다 또 올라가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를 어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오랜 시간을 마시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물을 그렇게 마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계속 시간을 두고서 계속 뭔가를 이제 희석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유럽 중세사 어떤 텍스트를 읽다가 읽은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중세 때 이 치과 의사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원형적인 분들이겠죠. 그런데 언뜻 이빨을 치료한다다, 특히 그때 당시는 뭐 이빨 빼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치료하는 분들이 일종의 광대처럼 연희의 재능이 뛰어났다. 연희 퍼포먼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전통이 유럽에서 근대의학이 성립될 때도 상당히 중요시 됐다.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치과 안에서 역사를 조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브레이크트루는 사실은 마취의 발전입니다. 그전에는 치과 치료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림에 이런 걸 보면 옆에 이제 술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술을 마셔가지고 이건 거의 뭐 전신 마취 같이 이제 그런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취하도록 만들어 놓고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마취가 발전한 거는 치과를 물론 이제 모든 이제 외과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치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유럽의 역사, 치과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전혀 관계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요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에비던스가 이제 쌓이면서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굉장히 파퓰러하게 된 거지, 이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뭔가를 심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갑니다.
이가 빠진 자리에 뭔가를 심으려고 노력했던 거는 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 가서 뭐 동물의 이를 심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고요. 뭐 상아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거 한번 심어보려고 노력했고 대부분 다 실패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만 글쎄요 한 1700, 1800년 될까요? 그때쯤에 이제 그림이 나온 걸 보면 가난한 사람의 이를 뽑아서 부자인 사람의 입안에 이를 심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공도 하지 못했지만 또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워낙 세상의 그 사회에 매독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옮겨 심는 과정에 그 전염도 또 같이 일어났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빨을 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처벌에 네.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현이 잘 없는데 이빨을 가는 문제, 뭐 실제적인 것이나 상징적인 것이나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이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맥락은 뭔가 분노라든지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겠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수면 중에 이갈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갈이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기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갈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를 갈 때 발생시키는 그 힘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예. 혹시 주변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배우자분들이 이제 이 가는 소리를 뭐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바득바득 가는 소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내보라고 하면 소리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낼 정도 이를 가르려고 하면 벌써 우리 이 뇌가 그걸 인지를 하고 아주 자동적으로 그거를 중지시킵니다. 그 정도로 파괴적인 힘인데 밤에 잘 때는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냥 힘껏 갈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치아의 특정 면이 심하게 마모가 돼가지고 평평하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정말 모든 치아가 평평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갈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나이트 가드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안에 있는 많은 구조물들이 그냥 굉장히 쉽게 손상을 입고 깨지고 부서지고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검사 받으시고 나이트 가드를 만드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스케일링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소극 치료, 적극 치료 이런 식으로 뭐 구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뭐 충치가 초기에 발생됐거나 어떤 치료를 하는데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기보다 좀 더 지켜보고 소극적으로 치료한다. 제가 뭐 워딩을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었거든요. 자기가 졸업한 치료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의 상태나 이것을 보고 어떤 기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치과에도 그런 뭐 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환자의 치료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이런 전통의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치 하나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충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치과를 몇 군데를 방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A를 갔더니 충치가 5개 있다고 그러고 B 치과를 갔더니 충치가 하나라고 그러고 C 치과에 갔더니 충치가 9개라고 그러고 이런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아니 무슨 치과에서 이렇게 달라 무슨 진단하는 기준이 없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치라는 것이 그 세균에 의해 가지고 산부식이 발생을 하는데 산부식이 일어날 때 또 치아는 또 표현해 준 것처럼 멍청하니 가만히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치아의 표면에서도 재광물화 과정, 그러니까 리미네랄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벌어집니다.
타액에 있는 무기질들을 또 치아 표면이 흡수하면서 사라진 무기질을 보충하려는 그런 작용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밸런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아주 작은 충치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항상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죠. 같은 크기의 어떤 조그만 점이 엑스레이 보였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으면 치료를 조금 늦추고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이 광물화 정도가 미네랄라이제이션 정도가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충치에 저항하는 힘이 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하다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고 그냥 본능 족족 파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이즈의 어떤 것이 뭐 엑스레이에 보였는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살 어린 아이라든지 이러면 저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같은 경우 아직 치아가 그 광물화 정도가 낮고 또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잘 관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 아이가 교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정을 하면서 장치를 붙이는 순간 그 치아를 닦는 잘 닦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을 내릴 때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일단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크기가 굉장히 작다면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게 어떤 경로를 탈 것인지, 이게 정말 쉽게 커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6개월에 한 번씩 볼 수 있는지, 이런 전체 그림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방문하시면 이제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또 뭐 질문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이진의 질문을 해서 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네, 네. 이제 이 치과 치료 관련해서 볼 때 이전에 그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았는데 이제 갈수록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치과 치료와 관련해서 만약에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좀 너무 약간 황당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되고 또 이렇게 나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아마 치과 전문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치과를 전체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저는 이제 보철 전공이기 때문에 보철 쪽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된 조직을 회복하는 모든 것 이런 겁니다. 뭐 이가 빠진 자리에 뭐 하여튼 부분이 깨져나가면 뭐 크라운을 한다든지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가 전체가 없어지면 틀니를 만든다든지 이제 뭐든지 해놓는 게 저의 이제 작업이고 제가 하는 일인데 저희 쪽에서 지금 물론 이제 당연히 임플란트를 다루기 때문에 임플란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을 줄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여서 하는 치료는 그거는 케이스를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케이스라면 한두 가지 스텝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리스크는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술자의 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짧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역시 리스크와 베네핏 이런 밸런스를 살펴봤을 때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확실히 안전한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벗어나서 지금 이제 테크닉한 면에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가를 했을 때는 요즘에 저희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입니다. 글쎄 뭐 디지털 덴티스트가 뭘까요? 무슨 뭐 디지털 사진을 찍는 거지 뭐 하여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전히 작업을 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치아입니다. 물리적인 환자 입안이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제가 뭐 치과를 한다고 다 뭐 컴퓨터에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는 많이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본을 뜬다고 그러죠. 입안에 무슨 재료를 쳐놓고 꽉 물고서 뭐 몇 분 기다렸다 빼내고 이런 작업을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입안에 그걸 집어넣고 쭉 스캔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는 스캔을 하고 나면은 컴퓨터 화면에 3차원으로 그 사람의 입안의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CT를 많이 찍는데요. 일반 메디컬 쪽 CT와는 조금 다릅니다. CBCT라고 해가지고 컨빈 CT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출량이 좀 훨씬 적은 건데 그런 CT를 찍으면 그동안 우리가 평면으로 찍던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정보를 이제 3차원으로 보게 되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스캔과 CT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통용이 되게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치아를 계획할 때 치아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모든 작업들을 진단 작업들을 모형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모든 그런 진단 작업들이 이제 컴퓨터상에서 된다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그거를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진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를 이제 CT를 찍어보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임플란트를 여기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임플란트를 심는 부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 부위 심을 수 있는 이제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가이드를 놓고 가이드에 있는 이 슬리브 안에 구멍을 향해서 그냥 드릴링을 쭉 하면 그냥 드릴링이 끝나는 겁니다. 훨씬 안전하고 빨리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훨씬 더 편해지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디지털 덴티스트에서 또 하나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덴처인데요. 아까 보신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틀니를 일단 만들려면 환자분들이 적어도 5번, 6번은 내원을 하셔야 됐습니다. 이런 작업, 이런 작업, 이런 작업을 거쳐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제는 빠르면 이제 2번만 오셔도 이제 틀니가 만들어지고요. 오랫동안 이제 틀니를 쓰다가 이제 디지털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정보를 캡처하는 작업은 입안에서 하지만 그 정보를 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컴퓨터상에서 계산을 하고 컴퓨터상에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가 깎아서 틀니를 만듭니다. 그러면 장점은 뭐냐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틀니를 다시 만들어야 될 때 다시 그 5번, 6번 만나는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다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다시 그 전에 만든 틀니를 다시 만들어서 꺼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디지털을 이용한 어떤 치과 분야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인데요. 네, 교수님. 예, 그 이빨을 빼면 발치를 하면 기억력이 상실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또 왜 그런가요? 사실 그거는 제가 조금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빼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빼시는 분들 이제 뺄 나이가 되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질 나이도 되고 그게 우연히 겹치면서 좀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지 저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적은 없고 나중에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찾아서 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까 이제 박정희 교수님도 질문하셨는데 어떤 그 권리 이런 인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 권리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면 사람이 치아가 전혀 없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실제로 일본에서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 뭐 틀리든지 뭐든지 간에 치아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실험 결과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이가 없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입안의 그 턱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치아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틀니를 가지고 회복을 했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움직이는 그 턱의 움직임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음식물의 그 잔뜩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음식물 그 조각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그 빈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 사실은 그 음식물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젊은 나이에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가도 사례가 걸리고 기침을 다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제 치아가 없어서 이런 움직임들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런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고 폐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관계들은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강의 너무 좋았고요. 저는 치과 질문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최 교수님 강의 녹화를 하셨는지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그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군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거를 기억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한 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네, 제 딸아이의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네, 유치원 때 치아 교정을 했었어요. 네, 치아 교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 20대 초반에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얼굴이 약간 이렇게 양쪽이 다른 거예요. 네. 왼쪽과 네. 오른쪽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얼굴을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그게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예전에 그 치아 교정한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치아가 앞으로 약간 나오려고 해서 그걸 바로 잡은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좋게 되어서 잘 지낼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약간 이제 틀리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과에 가서 그걸 이제 지금도 이게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약간 이제 균형이 이렇게 틀려지는 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다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균형이 이제 이렇게 뒤틀리지 않는다.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손을 안 봐도 괜찮은 건지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기를 치료를 안 받아도 괜찮은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말씀하신 그 자녀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28이에요. 사실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나이가 됐기 때문에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재보면 우리의 이 안면 골격이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긴 변합니다. 그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생적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특별히 더 이상 무슨 비대칭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렇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비대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비대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쪽 왼쪽이 많이 다른 사람이고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비대칭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 결혼식 날에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화장하는 대기실에 갔는데 신부가 안 보이더라고요. 거울로 보니까 제 아내를 못 알아보고 그래 신부가 도망갔구나. 저는 그런 순간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예, 정 교수님 뭐 질문 하나 뭐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네, 많이 네. 남았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디지털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인트라오럴 스캐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입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차 한 대 값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보면,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나와서 안전하게 시술되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이제 형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임플란트의 경우에 있어서 또 그 재료 자체 이것도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품질이 좋은 거는 일단 그 품질, 해당 임플란트를 통해서 나온 그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심어보면 정말 잘 붙습니다. 뼈가 정말 잘 붙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렇게 비싼가? 수많은 사람의 노동과 시간과 노력 이런 걸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은 오늘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